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만약입니다. 네. if.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뭐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종대왕급이 도입되지 않았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않았다면. 네. 이게 다 만약에는 이제 가정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있습니다만 도입되지 없었다면. 않았다면.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여러 군 관계자들 만나봤을 때 육군이나 다른 공군 쪽에서 세종대왕급 도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우리나라 환경에서 너무 쓸데없이 고가다, 비싸다. 이게 왜 필요하냐? 오버스펙이다. 네, 차라리 그럼 전투기를 더 사지. 아니면 탱크나 아파치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었어? 왜냐면 우리 전쟁 나면은 육군이랑 공군이 가장 중요한데 라는 얘기들이 없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KDX 사업의 핵심이자 마지막 결론이었죠. KDX-3 도입 사업이었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스 체계는 여러 차례 박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뜻은 신의 방패. 그렇죠. 냉전 시기 때 러시아,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 러쉬를 막을 수 있는 미국 해군의 카드였죠. 사중 레이더를 통해서 사방에서 날아온 수십 발의 소련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을 요격해서 유럽으로 가는 미국의 호송선단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개념이죠. 거죠. 막는다는 거. 네. 그런 개념이었는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이지스 시스템은 해군 장비의 핵심이 돼버린 거죠. 미사일 외에도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요소라서 그리고 우리도 소요제기가 언제부터 됐는지 보니까 80년대부터 이미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KDX-1, KDX-2 사업, 그다음에 KDX-3가 이 사업이었고 총 3척이 도입이 됐고요. 경화 배수량이 한 7,000톤, 8,000톤. 총 톤수는 대략 만재 배수량은 한 10,000톤. 그래서 조금 넘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이 도입됐을 때 명분은 주변국의 위협과 그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현대전의 속성인 미사일과 전투기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해군의 배를 지킬 수 있는 정확히는 해군의 배가 가 있는 그 영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에서 탄생했지만 냉전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전혀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그냥 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19세기나 18세기 정도로 치면은 전열함 같은 거죠. 영국 해군이 전 세계 1위였고요. 2위와 3위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해군력을 압도적인, 가진 거를 영국 해군의 최종 목표였고 이걸 포기한 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독일 해군이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했지. 이때 한 200년 동안의 영국 해군의 목표는 다른 나라 배들이 우리나라 유니언 잭을 보고 그냥 접고 돌아갈 수 있게 라는 거였었고 그때 핵심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카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 전투 준비 이러면 선원들이 막 뛰어가서 막 뚜껑 열면 이렇게 배 옆에 층층이 쌓이는 대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포신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게 뭐 한 70문 100문짜리 이 전열함들이거든요. 당시엔 이 전열함의 숫자가 얼마나 있고 이걸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가 국력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이지스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 해군을 비롯해서 국가의 상징처럼 된 거죠. 예전에 박 의원님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군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일본 해군을 거의 따라잡았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박 의원님 국뽕 아니라는데 왜 국뽕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지스함 숫자만 보면 이제 따라잡았어요. 왜냐면 이지스함이 일본이 공고급 4척, 그 다음에 아타고급 2척, 마야급 2척, 8척이 있고요. 2척이 추가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한 2만 톤급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해상자위대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있는 건 8척.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급이 3척 있고 정조대왕급이 이제 3척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6척 돼요. 그러니까 이지스함 숫자만 보면 이제 8대 6. 거의 따라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군력을 측정할 때 이제 이지스 시스템을 하나의 그때 그 얘기하고 나서 국뽕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약간 음모론. 왜냐면 박 의원님은 스펙이랑 숫자랑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데이터가 보통 사람들 생각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그럼요. 자, 지금 이지스에 대해서 우리 정 작가님이 그쵸. 아주 총알처럼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제해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언가로 대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함선으로서는 대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세종대왕급이 만약에 도입되지 않았다면이 만약에 그 시기에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시기이기도 그렇죠. 할 거고. 왜 그 시기였냐면 그때 공구가 가능했거든요. 공동구매? 네, 맞습니다. 당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 공구가 뭐였냐면 이걸 당근으로 사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도 몇 년 썼던 거 쓰면 좀 그렇잖아. 자, 이게 다국적 공동구매라고 명칭을 하는데 들여올 때 세종대왕급 세척 그다음에 미국의 알레이워크급도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거든요. 여기도 건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타고급 두 척도 같이 건조하고 있었어요. 이 물건을 살 때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가서 1+1 하면 하나 더 끼워주거나 2+1 하면 이게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지스 구축함의 가장 핵심은 시스템이거든요. 그 이지스 시스템 사면에 방패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가장 비싼데. 요거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죠.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원래 하게 되면 시스템을 3개 도입해야 되잖아요. 1조가 넘었었는데 3개 합하면 1조 한 4천억 뭐 이 정도 되는데 도입가를 이렇게 공구를 하면서 줄여서 뭐 1조 조금 넘는 정도로 한 2, 3천억 정도 줄인 거 아니냐, 줄였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미국제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고 미국 구축함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도 좀 편해진 게 있고, 요거 도입하면서 항상 기술 다른 거, 야 우리가 1조치 샀잖아, 뭐 좀 내놔봐. 네, 떨이라도 좀 줘봐. 뭐 기술 없어? 뭐 이런 거. 잘하는 편이지.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받아왔던 뭐 각종 설계 능력,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후에 한국형 중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제 어떤 건함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딜레이 됐을까요? 그게 굉장히 강조되는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딜레이 됐다라는 거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강조할 점이 이지스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봐서 야, 이지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복잡하구나. 한국형 하지만 대한민국 그 영해에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한국형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지. 코리안 스타일. 네. 그렇죠.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에 좀 더 효율적인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마덱스에서 많은 전시를 했겠죠. KDDX. 네네. 그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우리식의 이지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급 이지스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 그게 도입 안 됐었다? 그럼 더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지금 뭐 KDDX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거는 요새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세종대왕급이 없었다면은 뭐 정조대왕급도 뭐 상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도입했어야 됐거든요. 북핵 위기라든지 뭐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때문에 이지 시스템은 들여왔어야 됐는데 그 시기에 못 들여왔으면 후입됐으면 공동구매가 좀 어려울 수 있었죠. 공동구매 어려웠으면 가격은 좀 올라갔을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별도로 생산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 절충 교육에서 조금 약점을 좀 보일 수 있었고, 이게 뭐든 공구창이 열렸을 때 잘 들어가야 돼요. 조금 물이 되더라도 한번 그때 질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팝업 금지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땀을 치고 후회하죠. 이게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KDX 얘기하셨는데 DDX 별명이 이제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미니 이지스함을 또 중요한 게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와 통합 마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했는데, 만약 그 우리가 이지스함 써봤더니 야 비싼데 좋더라. 야 이왕이면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왜 외국에 미국에 그렇게 많은 달러를 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돈을 써보니까 좋더라. 근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의 사이즈로. 그렇죠. 먼저 무기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고 이게 괜찮아. 그러면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국산화 가능해. 그럼 국산화를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의 시작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것 같네요. 물어보니까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없고요. 현대 전략 자산들에 있어서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 신기전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원천 기술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자산들은 뭐 서구 어디선가 먼저 만들어졌을 테고, 대부분 또 미국이거나 유럽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또 한국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가장 잘 보인 게 저는 이지스함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세종대왕급은 도입될 때 별 문제가 없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개되지 않은 많은 반발들이 있었죠. 이게 예산이 국방 예산이라는 게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이 쓰면 좋지만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어서 우리도 한정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국방부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각군으로 또 소유 제기한 사업들이 가져가는데, 이게 육해공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경쟁하죠.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돈 쓸 수 있는 돈이 10조인데 해군이 5조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육군이랑 공군이 그 남은 5조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다 필요해요. 해군이 이지스함 필요하면 육군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한데 이게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들이 육군 출신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럼 그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무척 있었죠. 지금 합참의 이제 지휘부가 이제는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들을 안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전부 육군 출신들이 그렇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합참에서 각 군의 소요제기를 합참에서 이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육군이 뭐 압도적으로 하긴 타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처음 등장한 게 노무현 맞습니다.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게 표면적으로 육해공의 국방 예산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져 있다고 봐요. 보는데 실질 필요한 소요가 있는데 그거의 우선순위는 항상 육군 쪽이 먼저다. 그 당시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치에 목을 메고 있을 때라 아파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K2 전차 도입 수량까지 줄여버릴 정도였거든요. 아파치에 목매느라고. 목매에 달았죠. 그래서 우리 아파치 더 필요해 이지스함보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공군도 당시 KFX 사업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해권이 있으려면 제공권이 필요한데 이지스함 지키려면은 그거 말고 차라리 전투기를 더 사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그렇죠. 같은 얘기 같은데요. 또 이지스함 문제 나왔던 게 또 운영비. 배가 크고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 그 이지스함이 굉장히 중요한 체계다 보니까 계속 작전을 뛰어야 되거든요. 투입 때는 수병들 숫자도 많고 다른 배보다 크니까 운영비가 뭐 한 해에 막 1,000억 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한 발만 물러났으면 2000년대 초반에 이지스함 도입 사업은 딴 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조금 급한 거 아니잖아. 좀 뒤로 미루고 하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6척 바라보고 있는데 훨씬 더 뒤로 밀릴 수 있었다. 3척 도입했고 정조대왕급 사업이 좀 더 밀렸겠죠. 좀 더 밀리고 이후에 KDDX라든지 다른 건함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몸 안에 특히 대한민국 해군 몸 안에는 이상하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일본이 뭘 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간다. 저는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지스함도 끝까지 밀고 이런 어떤 뭐 다른 쪽에 반론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갔던 계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시기가 맞아서 뭐 공동 구매까지도 된 건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아주 호되게 한번 이지스함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뭐 유지보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한번 이 시스템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탑이에요. 올스탑. 그리고 이거를 갖다 고치기 위해서는 하세월인 거죠.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없고 어느 시기에 빨리빨리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서 또 절실하게 느낀 거죠. 이거 국산화. 가야겠다. 우리 해군에게 이순신 장군의 DNA가 있다. 이거는 참 이건 좋네. 그렇죠.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뭐 이지스함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그들의 라인과 그들의 방법대로 구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주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했으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속도는 그 무엇보다 빠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조총일 때고 하나는 거북선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그러니까 거북선이 뭐 조금 늦게 등장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 등장함으로써 전황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상징이죠. 늦었다고 해서 뭐 영영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중국 해군이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 해군이 이지스 시스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비슷한 뭐 사면 위성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구축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05급이라고 부르는 10,000톤이 넘는 배수량을 가진 이 배도 지금 총 16척이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 16척? 한꺼번에 3척, 4척씩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아래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죠.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나라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 해군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어렵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세종대왕함을 우리가 만약에 건조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대안을 하려고 할 때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고 정조대왕을 건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원래 미국은 철통같이 자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만 자국의 수상함으로 한다.
이게 깨질 수도 있게끔 붕어빵 찍듯 찍어내는 중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한민국에 건조하는 그 기술을 갖다가 높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태 전략, 그렇죠.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찌됐건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지스 구축함이 없었다면 일본의 위치가 압도적이었을 거고 근데, 우리 발언력은 그만큼 좀 떨어졌을 위험이 있고 관련해서 해군 관계자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남겼어요. 중국 해군이 전투함 3척 찍는 동안 우리 한 척밖에 못 찍는다. 이러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을 건조해 본 적이 있는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면서 뭐 어떤 전투함을 건조해도 한 개 조선소에다가 다 맡기지 않는다는 그 전략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개의 조선 업계를 그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 업계를 보고 있는 것 중에 2개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참 고무적이에요. 이것도 세종대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낼 수 있던 하나의 방편인 것 같고, 그건 뭐 업체를 얘기하면은 하나는 이제 하나오션.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하나가 인수한 그 하나오션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에요. 이 4개 회사를 주목하는데 우리의 회사인 2개 회사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면서 경험이 있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목받게 된 거고 특히나 세종대왕함은 서방권에서는 최고의 무장 스펙을 갖고 있는 그렇죠. 전투함이잖아요. 거기에 또 크게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구의 유튜버들이 해군 구축함 순위를 이렇게 임의로 선정하긴 하지만 선정할 때 세 손가락 안에는 항상 세종대왕 클래스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 해외 밀떡 유튜버들이 세종대왕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킹 세종. 자, 오늘 만약에 세종대왕급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도입되지 않았다면도 도입되지 않았다면이지만 그 시기에 도입되지 않았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은 더 들었을 거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더 고생했을 거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어쨌든 우리 동참해야 되잖아요. 네, 동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동참하더라도 지금처럼 발언력이 높지 않았을 거고 미국 해군의 파트너로서 위상도 훨씬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보다 무조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오늘 밀떡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굳이 국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제 능력치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과거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렸으면 지금 이것도 못 갖추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만약에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